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바로 1776년 세상이 혁명으로 들끓던 시기에 나타나 현대 경제학의 시작을 알린 책,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이 책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서 출발해요.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 스미스는 바로 그 답을 찾기 위해 국가의 부가 어디서 오고 어떻게 쌓이는지 그 원리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 부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스미스의 통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스미스는 책의 서두에서 아주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도발적인 주장을 하나 던져요. 오늘날 가장 평범한 노동자 한 명이 누리는 삶이 과거의 그 어떤 왕이나 군주보다 훨씬 더 풍요롭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협력 네트워크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 거대한 협력 대체 누가 계획하고 지시하는 걸까요? 스미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도 없다고요? 그에 따르면 이 모든 경제적 번영이라는 기적은 단 하나의 강력하면서도 아주 자연스러운 원리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의 엔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스미스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꼽는 개념이 바로 분업, 즉 전문화의 힘입니다. 스미스는 이게 그냥 생산성을 조금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부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힘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평범한 물건 하나를 예로 듭니다. 네, 바로 이 양모 코트 한 벌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입는 이 옷 안에 불을 만들어내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모든 건 저 넓은 들판에서 시작됩니다. 평생을 양을 돌보는 일에 바친 양치기가 양털을 깎아서 공급하죠. 이게 바로 거대한 생산사슬의 첫 번째 고리입니다. 근데 이 양털을 그대로 옷으로 만들 수는 없겠죠? 불순물을 걸러내는 선별공의 선을 거쳐야 하고요. 또 뒤엉킨 털을 가지런히 펴주는 빗질공의 숙련된 기술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색을 입혀야겠죠? 염색공들은 아름다운 색을 내기 위해서 세계 곳곳 아주 먼 나라에서 가져온 희귀한 염료와 약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염색 작업실이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국제 무역 현장인 셈이죠. 이제 정제된 약물을 가느다란 실로 뽑아내는 방적공, 그리고 이 실들을 촘촘하게 엮어서 마침내 우리가 아는 옷감, 즉 천을 만들어내는 직조공의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한 장소에서 쭉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양털, 염료, 실, 천은 각기 다른 전문가들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당연히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많은 운송업자와 거래를 연결해주는 상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아까 그 먼 나라에서 온 염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염료를 실어온 배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배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벤 벌목공, 배를 조립한 조선공, 돛을 만든 직공, 튼튼한 밧줄을 꼰 제작자, 그리고 그 배를 몰고 바다를 건너온 선원들의 노동이 전부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맨 처음 등장했던 양치기가 썼던 그 평범한 양털 깎는 가위, 이건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땅속 깊은 곳에서 철광석을 캐낸 광부, 그 광석을 녹일 거대한 용광로를 지은 건설자, 그리고 뜨거운 쇳물을 두드려 가위 모양을 만든 대장장이가 없었다면 애초에 양털을 깎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겁니다. 바로 이게 스미스가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 평범한 코트 한 벌에 이렇게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전문적인 노동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다는 사실. 이 거대한 협력의 규모는 한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는 거죠. 여기서 스미스의 정말 놀라운 통찰이 드러나는데요. 그는 이토록 복잡하고 정교한 협력 시스템이 결코 어떤 천재가 계획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다른 것과 거래하고 교환하려는 인간의 아주 근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본성에서부터 저절로 아주 천천히 생겨났다는 거예요. 스미스는 이게 오직 인간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 콕 짚어서 이야기해요. 동물들을 보세요. 개들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 힘으로 빼앗거나 아니간 주인의 호의에 기댈 뿐이죠. 내가 가진 뼈다귀 줄 테니 네가 가진 공을 다오 같은 식의 의도적인 계약, 즉 거래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교환하려는 본능이 분업과 전문화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낳은 씨앗이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모두가 양털만 다듬고 가위만 만들고 빵만 굽는 전문화된 사회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낳습니다. 코트 만드는 사람이 가위 만드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노동의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요? 모두가 자기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물건과 물건을 직접 맞바꾸는 물물 교환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고기를 파는 사람이 빵이 필요한데 마침 고기가 필요한 빵집 주인을 온 동네를 뒤져서 찾아야만 거래가 성사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바로 이 불편함이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즉 교환을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도구인 화폐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처음엔 물물 교환이 너무 불편하니까 다들 가치를 인정하는 소금이나 조개 껍데기 같은 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나중엔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을 쓰게 됐죠. 그런데 금속은 거래할 때마다 일일이 무게를 재고 이게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속이기도 쉬웠고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이 금속의 무게와 순도는 우리가 보증한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동전, 즉 주화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편리한 교환 수단이 생겼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단계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빵 한 덩이가 은화 한 잎의 가치라고? 그럼 그 가치는 대체 뭘로 정해지는 거지? 어떤 것의 진정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스미스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격, 즉 돈으로 표시되는 가격과 그 물건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거라는 거죠. 이건 국토론 전체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 같은 개념이에요. 스미스는 명목 가격과 실질 가격을 구분하는데요. 명목 가격은 우리가 금이나 은, 즉 돈으로 지불하는 시시각각 더 나는 가격입니다. 반면에 실질 가격은 그 물건을 얻기 위해 내가 들여야 하는 수고와 고생, 바로 노동의 양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스미스는 바로 이 노동이야말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진정한 가치의 척도라고 본 겁니다. 이 주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입니다. 16세기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은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은의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훨씬 적은 노동으로 더 많은 은을 캘 수 있게 되면서 은 자체가 흔해졌기 때문이죠. 이건 돈의 가치가 결코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스미스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1달러나 1온스의 금의 가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1시간 동안 들이는 기본적인 노동의 가치, 그 수고와 고생 자체는 훨씬 더 일정하고 실질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스미스가 가격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 세운 기준점인 셈이죠. 이 실질 가치라는 렌즈를 머리에 딱 장착하고 보면 이제 가게에 붙어 있는 가격표의 복잡한 구조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사슴 한 마리를 잡는 데 드는 노동이 그냥 그 사슴의 가격이었겠지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격도 훨씬 복잡해졌어요. 스미스는 현대사회의 모든 상품 가격은 더 이상 단순히 노동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크게 3가지 요소로 분해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 지불하는 모든 가격은 이 3가지 몫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의 대가인 임금. 둘째는 공장의 기계나 원자재 같은 생산수단, 즉 자본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이 이루어진 그 땅의 사용료로 지주에게 지급되는 지대입니다. 스미스는 사회의 평균적인 임금, 이윤, 지대를 합쳐서 그러니까 생산자가 손해보지 않고 딱 본전치기 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을 자연가격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종의 원가 같은 개념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 시장에서 보는 가격은 매일 매 시간 춤을 추잖아요. 그게 바로 시장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변덕스러운 시장 가격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어떻게 자연 가격으로 되돌아오는지 바로 여기에 시장 시스템의 경이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둘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스미스가 살던 시대만 해도 국가가 경제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스미스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칩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아도 각자 자기 이익을 좇는 개인들의 행동이 모여서
저절로 사회 전체의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되는 놀라운 자기조절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죠. 시장 가격은 말 그대로 지금 시장에서 팔리는 실제 가격입니다. 이건 시장에 풀린 공급량과 스미스가 유효 수요라고 부른 것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결정돼요. 여기서 유효 수요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건 그냥 저거 갖고 싶다 하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그 물건의 자연 가격을 실제로 지불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진짜 수요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이 갑자기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시장에 나온 것보다 찾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고 쳐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면 사람들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그 물건을 사려고 할 거고 시장 가격은 자연 가격 위로 치솟게 됩니다. 이건 생산자에게는 엄청난 이윤을 안겨주겠죠. 이 초과 이윤이 마치 밤하늘의 등대처럼 다른 사업가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리로 와, 여기에 돈 있어 하고요. 이 신호를 보고 수많은 새로운 생산자들이 그 시장에 뛰어들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상품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자연스럽게 다시 자연 가격 수준으로 스르르 내려오게 됩니다. 반대 상황도 한번 볼까요? 이번엔 물건이 너무 많이 풀려서 남아도는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팔리지 않은 재고가 창고에 쌓이면서 시장 가격은 자연 가격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이제 생산자들은 손해를 보거나 본전도 못 건지게 되죠. 이 손실 또한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당장 떠나! 이 사업은 이제 끝났어! 하는 신호예요. 이 신호를 받은 생산자들은 더 이상 그 상품을 만들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자본권 노동을 옮겨갑니다. 그 결과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은 다시 자연 가격을 향해 서서히 회복되는 거죠. 정말 마치 중력 같아요. 시장 가격이 잠시 궤도를 벗어나더라도 결국에는 자연 가격이라는 중심을 향해 다시 끌려오는 거죠. 이 모든 조정 과정에 누가 명령하거나 계획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직 가격이라는 신호와 각자 자위 이익을 좇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행동만 있을 뿐입니다. 스미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 강력한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단순히 물건 값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스미스는 이 시장의 자기 조절 논리를 가장 근본적인 상품, 바로 인간의 노동력에까지 확장시킵니다. 그의 논리는 아주 일관돼요. 이건 그의 이론을 논리적으로 쭉 밀고 나간 다소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쉽게 말해 사회에 일할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즉 인간에 대한 수요가 인구의 증가와 감소, 즉 인간의 생산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서 공장이 마구 지어지고 일자리가 넘쳐나요. 그럼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임금이 자연스럽게 오르겠죠. 높아진 임금 덕분에 노동자들은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더 많이, 더 잘 키울 수 있게 되고 다음 세대의 노동 공급, 즉 인구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경제가 침체돼서 일자리가 줄고 임금이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떨어지면 가족들은 아이들을 양육하기 힘들어지고 인구 증가는 둔화되거나 심지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스미스는 노동시장 역시 상품시장과 똑같은 원리로 작동한다고 본 겁니다. 임금이라는 가격 신호를 통해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이 수요에 맞춰 자연스럽게 조절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한 벌의 코트에서 시작해서 사회 전체를 조직하는 거대하고 자기조절적인 시스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각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어떻게 의도치 않게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빵 가격부터 한 나라의 인구수까지 어떻게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지를 보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스미스가 던지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토록 정교하게 스스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경제 시스템에서 과연 국가와 정부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국부론의 다음 장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지난번 우리는 핀 공장의 예를 통해서 분업이 한 명의 노동자를 얼마나 놀랍도록 생산적으로 만드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근본적이고 새로운 질문이 하나 생겨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핀만 만드는 사람은 빵을 구울 시간도, 옷을 만들 시간도 없잖아요.
그럼 대체 생존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명쾌한 대답이 바로 시장입니다. 지금부터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전문화된 개인들이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살게 되는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인 시장의 원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미스가 설명하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개념을 쌓아 올려서 마침내 한 나라의 부가 어떻게 측정되는지까지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복잡한 분업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떤 천재가 자, 우리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눠서 일합시다 하고 위대하게 설계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미스는 오히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에서부터 비롯된 아주 느리고 점진적인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미스에게 시장이라는 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간의 본질 그 자체로부터 유기적으로 마치 식물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듯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우리 인간 본성에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미스는 뭔가를 교환하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다른 어떤 동물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아주 고유한 특징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본능적인 성향이 우리 경제 생활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재치 있는 비유죠? 이 말은 인간의 상호작용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개와 같은 동물은 주인의 호의에 기대거나 애교를 부려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문명화된 사회의 인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환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기심에 직접 호소할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이걸 주면 당신이 원하는 저걸 주겠다. 이 간단한 제안으로 서로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에겐 거래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을까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역시 물물 교환이겠죠. 그런데 이 물물 교환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물물 교환의 핵심적인 문제를 딱 보여줍니다. 바로 욕구의 이중적 불일치라는 건데요. 보세요. 푸주간 주인은 빵이 필요한데 빵집 주인은 빵 대신 맥주를 원해요. 또 양조장 주인은 맥주 대신 고기를 원하죠. 서로 원하는 게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이 세 사람이 우연히 한 장소에서 동시에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는 정말 비효율적인 상황인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거래할 때마다 매번 저울을 꺼내서 정확하게 무게를 재야했고요. 또 내가 받은 이 금속이 진짜 순수한 건지 아니면 안에 값싼 다른 금속을 섞은 가짜는 아닌지 알 길이 없었죠. 일일이 녹여서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요. 결국 사회는 이런 모든 불편함과 사기의 위험을 뛰어넘어서 교환이라는 인간의 본능이 가진 잠재력을 완전히 폭발시킬 획기적인 발명품을 필요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혁신이 바로 주화, 우리가 아는 동전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금속의 무게와 순도를 보증하는 도장을 쾅 하고 찍어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무게를 재거나 순도를 의심할 필요 없이 그냥 동전 개수만 세면 되게 된 겁니다. 이로써 거래의 효율성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죠. 자, 이제 거래를 아주 편리하게 해주는 화폐가 생겼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는 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상품의 진정한 가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스미스에게 가치를 재는 궁극적인 잣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노동이었죠. 어떤 물건의 진짜 가치는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노고와 수고를 들여야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슴 한 마리를 잡는데 비버 한 마리를 잡는 것보다 2배의 노동이 필요하다면 사슴 한 마리의 진정한 가격은 비버 2마리와 같다고 보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가격과 명목 가격의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돈으로 얼마라고 부르는 건 명목 가격에 불과해요.
금이나 은의 가치가 변하는 것처럼 언제든 변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물건을 얻기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노동의 양, 즉 진정한 가격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게 스미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단순한 노동 가치만으로는 가격을 전부 설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자본과 토지라는 새로운 요소가 더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빵 한 덩어리를 살 때 지불하는 가격 안에는 사실 이 세 가지 요소가 전부 녹아 있는 겁니다. 첫째는 빵을 만든 제빵사의 노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 둘째는 오븐이나 밀가루 같은 자본에 대한 보상인 이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게가 들어선 땅의 사용료인 지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지불하는 최종 가격을 구성하는 거죠. 자, 이제 가격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알았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가격이 시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미스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가격 개념, 자연 가격과 시장 가격을 소개합니다. 자연 가격은 아주 쉽게 말해서 생산 원가, 즉 손해는 안 보는 딱 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기준점 같은 거죠. 반면에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스미스는 모든 시장 가격이 마치 중력에 이끌리는 행성처럼 항상 이 자연 가격이라는 중심점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힘이 바로 유효수요입니다. 이건 그냥 저거 갖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로 그 물건의 자연 가격을 지불할 능력까지 갖춘 사람들의 수요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이 6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그건 실제 시장 가격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효수요가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시장에 나온 물건의 양이 유효수요보다 적다면, 즉 살 능력까지 갖춘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구매자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시장 가격은 자연 가격보다 훨씬 위로 치솟게 됩니다. 반대로 물건은 시장에 넘쳐나는데 그걸 사려는 사람이 적다면요? 이번에는 판매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지겠죠? 어떻게든 재고를 팔아치우기 위해 가격을 낮추면서 시장 가격은 자연 가격보다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즉 자기조절 메커니즘입니다.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보다 높으면 이윤을 노린 새로운 생산자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공급이 늘어나고 그럼 가격은 다시 자연스럽게 내려오죠. 반대로 시장 가격이 너무 낮으면 생산자들이 손해를 보고 시장을 떠나면서 공급이 줄고 그럼 가격은 다시 올라갑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시장 가격은 끊임없이 자연 가격이라는 중심점을 향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에 보이지 않는 힘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정된 가격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노동자와 자본가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국가 전체의 부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서 스미스의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 드러납니다. 그에게 한 나라가 성장하고 부유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높은 임금이었습니다. 노동의 대가가 후하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뜻이니까요. 반대로 노동자들이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라면 그 경제는 정체된 것이고 굶주린다면 그 나라는 후퇴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본 것입니다. 스미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임금이 심지어 인구까지 조절한다고 주장합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자 가정이 아이들을 더 잘 부양할 수 있게 되면서 인구가 늘고 반대로 임금이 낮아지면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어져 인구 증가가 둔화된다는 것이죠. 마치 노동력이라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인간의 생산, 즉 인구를 조절한다는 당시로서는 아주 급진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임금과는 달리 이유는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렵고 변덕스럽습니다. 스미스는 이윤이라는 게 시장 가격의 아주 작은 변동, 경쟁자의 운, 고객의 변심, 심지어 운송준의 배가 난파되는 사고와 같은 수천 가지 변수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린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자신도 평균 이윤이 얼마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힘들 때가 많다는 거죠.
여기서 스미스는 우리의 통념을 깨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보통 상인들은 물가가 오르는 게 다 높은 임금 때문이라고 불평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스미스는 진짜 원인을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면서 우리에게 그 상인들 자신의 이윤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스미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임금 인상은 최종 가격에 단리처럼 더해진다는 거예요. 생산 단계마다 그냥 정해진 금액이 산술적으로 더해지는 시기죠. 하지만 이윤 인상은 무서운 복리처럼 불어납니다. 이전 단계에서 이미 이윤이 붙어서 비싸진 가격에 다음 단계에서 또다시 퍼센트로 이윤이 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산 단계가 거듭될수록 이윤이 최종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상인들은 공개적으로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높은 임금을 탓하지만 사실 최종 가격을 훨씬 더 크게 끌어올리는 주범은 그들 자신의 이윤 구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스미스는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는 경향이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해서 화폐와 경쟁이 어떻게 스스로 작동하는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내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이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정부와 같은 외부의 거대한 힘이 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가격이나 임금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의 위대한 저서 국부론의 깊은 세계로 계속해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스미스가 던지는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한 나라의 부, 그러니까 국부는 어떻게 커지고 또 어떻게 줄어드는 걸까요? 무엇이 한 나라를 진짜 부자로 만드는 걸까요? 스미스의 대답은요, 놀랍게도 왕이 가진 금이나 정부의 거창한 정책 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건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바로 자본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스미스가 말하는 이 자본 혹은 스톡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게 그냥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시 스미스가 살던 시대에 스톡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가진 재산 전체를 아우르는 좀 더 넓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자본은 그중에서도 특별한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내 즐거움을 위해서 써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겨둔 부분을 말하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 이거 아주 딱 맞는 비유인데, 농부가 내년 농사를 위해서 올해 수확한 쌀을 다 먹지 않고 따로 빼놓는 씨앗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씨앗이 없으면 내년에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이 자본이라는 씨앗이 있어야만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미스는 이 중요한 씨앗, 즉 자본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해야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맥을 짚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동자본입니다. 이름 그대로 계속 흘러다니고 움직이는 자본이에요. 주인이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거죠. 예를 들어 상인의 창고에 쌓인 상품 재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인은 옷감을 사서 그걸로 옷을 만들고 그 옷을 소비자에게 팔잖아요. 이렇게 원재료가 완제품이 되고 그게 최종 소비자 손에 들어가는 이 끊임없는 유통 과정에서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하나는 뭘까요? 바로 고정자본입니다. 이건 유동자본이란 반대로 한 자리에 딱 고정돼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공장에 있는 기계라던가 농부의 밭, 장인이 쓰는 도구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 자체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 다른 상품을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쓰이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동자본과 고정자본은 말하자면 경제라는 수레의 양쪽 바퀴 같은 거예요.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수레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함께 굴러가야만 진짜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서 스미스는 진짜 흥미로운, 어쩌면 좀 논쟁적일 수도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알겠다. 자본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자본이 어떤 노동이랑 만나야 나라의 부가 실제로 늘어나는 걸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노동을 아주 날카롭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이에요. 먼저 생산적 노동은요, 말 그대로 무언가를 생산해서 눈에 보이는 물건에 가치를 더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노동자가 나무 토막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럼 이 의자는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새로운 자산이 되죠.
이 노동을 통해 투입됐던 나뭇값, 노동자 임금 같은 자본을 회수하고 거기에 이윤까지 더해서 국가 전체의 자본 총량을 늘리는 겁니다. 자, 그럼 비생산적 노동은 뭘까요? 이건 서비스처럼 제공되는 그 순간 바로 사라져버리는 노동을 말해요. 스미스는 그 예로 당시 사회의 왕이나 성직자, 군인, 심지어 집안일을 돕는 하인의 서비스 같은 것들을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서비스가 분명 사회에 필요하고 유용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결과로 어떤 판매 가능한 물건이 남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스미스는 이들의 활동이 새로운 자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벌어놓은 수입을 그냥 소비하는 활동이라고 본 겁니다. 물론 오늘날 서비스 산업이 엄청나게 커진 현대 경제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맞나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스미스한테는 이 구분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자본은 도대체 어떻게 쌓이는가라는 그의 핵심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답을 주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생산적, 비생산적이라는 구분은 아주 강력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스미스의 시각에서 보면요. 비생산적 서비스에 돈을 막 펑펑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건 그냥 개인의 낭비가 아니에요. 이건 원래 생산적인 산업에 투자될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자금을 빼내서 스미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게으름에 임금을 지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당장의 쾌락을 참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검소한 사람은 그 돈을 우리 사회의 산업을 유지하고 더 크게 키우는 데 바치는, 말하자면 애국자와 같은 거죠. 따라서 개인의 사치와 낭비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총자본, 즉 미래 성장의 씨앗을 갉아먹어서 장기적으로는 나라 전체를 가난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겁니다. 굉장히 단호한 주장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즐길 수 있는 걸 참고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게 쉬운 일일까요? 도대체 뭐가 사람들한테 이런 힘든 일을 하게 만드는 걸까요? 스미스는 여기서 인간의 아주 깊은 내면에 있는 심리적인 동기를 짚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현재 상태를 더 낮게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에요. 스미스는 이 욕망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해서 무덤에 갈 때까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아주 보편적이고 또 막 불타오르는 열정이라기보다는 조용하고 꾸준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국가의 부를 쌓아 올리는 이 거대한 엔진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고 싶어 하는 그 소박하지만 끊임없는 욕구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스미스의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개개인이 자기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려고 하는 그 조용하고 사적인 노력들 있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흩어져 있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모이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스미스는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때로는 정부가 전쟁이나 잘못된 정책으로 저지르는 어마어마한 낭비와 실수를 다 메우고도 남을 정도라고 봤어요. 결국 국가 전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위대한 왕이나 똑똑한 관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는 평범한 개인들의 꾸준한 노력이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의 노력으로 자본이 차곡차곡 쌓인다고 칩시다. 그럼 이 소중한 자본이 어떤 순서로, 어떤 길을 따라 흘러가야 한 나라를 가장 효과적으로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스미스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부로 가는 자연스러운 순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그가 살았던 18세기 유럽은 그 자연스러운 길을 완전히 거꾸로,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길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스미스가 말한 자연스러운 부의 발전 과정이라는 건 사실 들어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농업입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일단 먹고 살아야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농업에 자본이 맨 먼저 투입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렇게 농업 생산성이 올라가서 먹고도 남는, 즉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는 자본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제조업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필요한 물건을 다 만들고도 또 남는 공산품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그 잉여분을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한 해외 무역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순서가 명확하죠. 가장 필수적인 것부터,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뻗어나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인 겁니다. 하지만 스미스가 자기 주변의 유럽 강대국들을 쫙 둘러보니까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정책은 이 자연스러운 순서를 그냥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튼튼한 농업 기반을 다지고 국내 시장을 키우는 데 힘쓰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해외 무역과 수출 제조업에 나라의 모든 자본과 자원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죠. 뿌리는 약한데 가지만 무성하게 키우려는 것과 같았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국부론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이토록 부자연스러운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들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경제에 대한 생각, 즉 경제 철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역주행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미스가 이 두꺼운 책을 통해 아주 조목조목 해부하고 비판하려고 했던 것, 당시 유럽 전체를 지배하던 강력한 경제 사상, 바로 상업 시스템, 우리가 오늘날 중상주의라고 부르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이 중상주의의 핵심 아이디어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또 매력적이기까지 합니다. 한 나라의 부는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가 아니라 그 나라 정부 창고에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쌓아두었느냐로 결정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표는 뭐다? 바로 금과 은, 즉 귀금속을 최대한 많이 긁어 모으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뭘까요? 방법도 딱 하나예요.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오는 수입은 어떻게든 막고 우리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파는 수출은 어떻게든 늘려서 무역 흑자를 내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금과 은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안으로만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중상주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이게 부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본 근본적인 착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하죠.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 유럽을 풍요롭게 한 것은 거기서 가져온 금과 은 때문이 아니다라고요.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요? 신대륙에서 흘러들어온 반짝이는 금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보물은 유럽이 만든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거대하고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사실 그 자체였어요. 바로 이 새로운 시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유럽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분업이 촉진되면서 산업 전체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스미스의 눈에 금은 그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껍데기일 뿐 진짜 알맹이는 바로 시장에 있었던 거죠. 이 금을 쌓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중상주의 정부는 온갖 인위적인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스미스는 이걸 아주 강한 어조로 비열하고 악의적인 수단들이라고까지 불렀어요. 예를 들면 외국 물건이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아예 수입을 금지시켜버리는 것. 반대로 우리 물건을 수출하면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억지로 수출을 늘리는 것. 또 식민지를 만들어서 그곳의 값싼 원자재를 독점하고 우리 물건만 비싸게 팔아먹는 것. 특정 국가와만 우리에게 유리한 무역 조약을 맺는 것까지. 스미스가 보기에 이 모든 정책들은 시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경제 전체를 왜곡시키는 아주 해로운 족쇄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미스는 중상주의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던 상인 계급을 향해 가장 날카롭고 예리한 비판을 던집니다. 그는 높은 임금과 높은 이윤이 최종 상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 설명해요. 바로 금융의 단리와 복리 개념을 가져온 겁니다. 자, 먼저 임금 인상은 단리와 같아요. 예를 들어 옷을 한 벌 만든다고 해봐요. 원재료 단계, 실을 잡는 방적 단계, 옷감을 짜는 직조 단계에서 각각 노동자 임금이 조금씩 올랐다고 칩시다. 그래도 최종 옷 가격은 그 올라간 임금 액수를 단순히 더한 만큼만 오릅니다. 그런데 이유는 달라요. 이유는 복리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원재료 상인이 자기 이윤을 올려서 가격을 높이면 방적 공장 주인은 그 이미 비싸진 가격에다가 또 자기 이윤을 퍼센트로 붙여요. 그럼 직조 공장 주인은 그 두 단계에서 비싸진 가격에다가 또 자기 이윤을 퍼센트로 붙이는 거죠. 생산 단계를 하나씩 거칠 때마다 이윤이 이전 단계의 이윤까지 포함한 전체 가격에 붙어서 불어나니까 최종 가격은 상상 이상으로 부풀려지는 겁니다. 이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서 스미스는 당시 상인과 제조업자 계급의 위선을 아주 통렬하게 까발립니다. 책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상인들과 제조업자들은 높은 임금이 가격을 올려서 물건이 안 팔리게 만드는 그 나쁜 효과에 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불평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높은 이윤이 가격에 미치는 훨씬 더 해로운 영향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한다. 라고요.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이죠. 그들은 공개적으로는 저 게으른 노동자들이 임금만 올려달라고 해서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자기들의 높은 이윤이 만들어내는 훨씬 더 큰 가격 상승 효과로부터 조용히 꿀을 빨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높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정부에 열심히 로비해서 얻어낸 중상주의적인 독점 등색 덕분에 보장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일일이 개입하는 중상주의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결국 특정 계급의 배만 불리는 거라면 스미스가 내놓은 대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복잡한 경제는 도대체 누구의 손에 맡겨야 제대로 돌아가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애덤 스미스의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혁명적인 통찰,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합니다. 스미스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개인은 자기 자본을 어디에 투자해야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 고민한다는 거죠.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던가 국가 발전 같은 거창한 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지극히 이기적인 계산이 역설적으로 사회 전체의 가장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먼 외국보다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감독할 수 있는 가까운 국내 산업에 투자하는 걸 더 선호하겠죠. 이건 자기 돈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아주 개인적인 동기잖아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산업이 발전하는 사회적인 이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바로 그 유명한 구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개인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의도하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촉진하게 된다. 자,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무슨 신비롭거나 마법 같은 힘이 아니에요. 이건 자유로운 시장에서 수많은 개인들이 각자 자기 이익을 좇아서 행동할 때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질서를 가리키는 아주 강력한 비유인 겁니다. 각자가 자기한테 제일 좋은 걸 만들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그 과정이 결국 사회 전체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이 강력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 이것이 바로 스미스가 복잡한 중상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그가 명백하고 단순하다고 표현했던 새로운 시스템의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됩니다. 이 자연적 자유의 체계라는 것의 핵심은요, 그 놀라울 정도의 단순함에 있습니다. 스미스는 말합니다. 정부가 억지로 만들어낸 모든 특혜나 규제, 그러니까 앞서 말한 모든 관세, 보조금, 독점 같은 것들을 그냥 싹 다 없애기만 하면 이 명백하고 단순한 시스템은 마치 물이 흐르듯 저절로 자리를 잡는다고요. 그냥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럼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도 정부, 즉 스미스 시대의 표현으로 군주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경제의 세세한 부분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딱 3가지 핵심 의무가 있다고 말해요. 첫째,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국방. 당연하죠. 둘째,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의 불의나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공정한 사법행정. 이것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공공사업입니다. 도로를 깔고 항구를 짓고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처럼 사회 전체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걸 개인이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거나 이윤이 나지 않아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공시설과 기관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미스는 우리에게 경제와 사회의 가장 중심에 놓인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사적인 탐욕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개인의 이기심 추구가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공공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된다는 그의 해답은 지난 250년간 현대 세계의 근간을 이루었고 오늘날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수많은 경제적, 정치적 논쟁의 한가운데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 국부론 제4부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애덤 스미스가 당시 경제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이론, 바로 중상주의의 정면으로 칼을 겨눕니다. 그는 이 중상주의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논리적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파헤치면서 국가의 불안,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죠. 스미스가 던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럽니다. 한 나라의 부가 정말 금고에 쌓아둔 금과 은의 양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그 당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바로 이 상식처럼 굳어진 통념에 아주 강력하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스미스의 이 혁명적인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거대한 적, 그러니까 중상주의 시스템이 대체 어떤 것이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중상주의 시스템은요, 경제를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가 이익을 보려면 다른 나라는 반드시 손해를 봐야만 한다는 생각이죠. 마치 딱 정해진 크기의 파이가 있는데 서로 더 큰 조각을 먹으려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 국가들의 모든 정책은 딱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물건을 최대한 많이 팔고 그들로부터는 가능한 한 적게 사들여서 반짝이는 금과 은을 나라 안으로 계속해서 끌어모으는 것. 이게 바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모두가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스미스는 표현을 정말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중상주의에서 나온 정책들이 그냥 틀린 정도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아주 적극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봤어요. 그가 말한 이 비열하고 악의적인 수단이라는 게 과연 뭘 의미했을까요? 이제 중상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어떤 무기들을 휘둘렀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미스는 이걸 비열한 수단들이라고 불렀죠. 중상주의는 크게 보면 이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수입은 어떻게든 막고 수출은 어떻게든 장려하는 것. 하지만 스미스는 이 두 가지 도구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길로 이어진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수입을 제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였을까요? 바로 외국 물건에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매기거나 아예 수입 자체를 법으로 막아버리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시장을 외국의 값싼 상품들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스미스는 당시에 영국에서 여러 산업들이 어떻게 정부를 구슬려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따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거든요. 목축업자들은 살아있는 소가 들어오는 걸 막았고 곡물 재배업자들은 높은 관세라는 장벽 뒤에 숨었죠. 심지어 더 재미있는 건 비단 제조업자들인데 원재료는 외국에서 수입하면서도 완제품 수입은 막아서 독점을 누렸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의 모든 산업이 정부의 힘을 빌려서 경쟁 없는 안전한 운동장을 만들어낸 셈이죠. 근데 과연 이 보호막이 정말 모두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스미스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니오죠. 그는 보호무역이라는 게 새로운 자본을 만들어내는 마법이 아니라 그저 이미 있는 자본을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스미스의 논리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모든 개인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돈을 가장 이득이 많이 나는 곳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런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특정 산업에만 보호막을 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은 가장 효율적인 곳이 아니라 비효율적이더라도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으로 억지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사회 전체의 파이는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개념,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합니다. 스미스의 핵심 통찰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데요. 개개인이 각자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 이기적인 행동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 어떤 똑똑한 정부 관료의 계획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미스는 보호무역을 해달라고 조르는 상인들의 위선을 파헤치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논리를 펼칩니다. 상인들은 항상 이렇게 불평했어요. 아, 노동자들 임금이 너무 높아서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우리 좀 보호해주세요. 라고요. 하지만 스미스는 진짜 범인은 높은 임금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높은 이윤이라고 딱 집어냅니다. 이 비유를 잘 들어보세요. 임금 상승은 최종 가격에 딱 한 번만 더해지는 단리 이자 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유는 달라요.
생산 단계마다 원가에 이윤이 붙고 그 이윤이 포함된 가격이 다음 단계의 원가가 되죠. 마치 복리 이자처럼 단계를 거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가격을 폭등시킨다는 겁니다. 정말 신랄한 비판이죠. 스미스는 노동자 탓을 하면서 보호를 요구하는 제조업자들의 속내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이윤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싹 빼놓고 M1 노동자들 임금 탓만 한다는 거죠. 자, 중상주의의 두 번째 핵심 도구는 바로 장려금이었습니다. 이건 정부가 특정 상품을 수출하는 생산자에게 직접 돈,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스미스는 이 장려금 제도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상인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손해보는 장사를 시키는 거나 다름없다. 오로지 장부상으로만 무역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이건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정부가 나서서 왜곡하는 행위라고 본 겁니다. 스미스가 보기에 장려금 제도는 중상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상인들의 손해를 메꿔주면서까지 부자연스러운 무역을 강요하고 결국에는 소중한 국가 자본을 낭비하는 거죠. 심지어 장려금을 타내기 위해 물건을 수출하는 척 했다가 몰래 다시 들여오는 사기까지 조장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제도라고 비판한 겁니다. 중상주의 시스템의 그 어떤 부분도 식민지에 적용된 것만큼 정교하고 또 그 영향이 막대했던 건 없었습니다. 식민지 정책이야말로 중상주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었죠. 당시 식민지는 왜 존재했을까요? 딱 하나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본국 상품을 팔아줄 안정적인 시장이 되어주고 또 원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지가 되어주는 것. 식민지의 경제는 철저하게 본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만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데요. 첫째, 지정상품 제도입니다. 설탕이나 담배 같은 핵심 상품들은 다른 나라에 직접 팔 수 없었어요. 무조건 영국으로 먼저 보내야만 했죠. 둘째, 제조업 제한입니다. 식민지에서 원당을 정제해서 더 비싸게 팔면 본국 제조업과 경쟁하게 되니까 높은 관세를 매겨서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모든 부가가치는 본국에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마지막으로 영국은 식민지와 유럽 대륙 사이에서 강제적인 중개상 역할을 했습니다. 스미스는 담배 모욕을 예로 들어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미국 식민지에서 생산된 담배의 대부분은 영국 사람들이 피우지도 않는데 법 때문에 무조건 영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창고에 쌓여 있다가 다시 유럽 전역으로 팔려나갔죠. 이렇게 길고 비용이 많이 들고 부자연스러운 무역 경로를 스미스는 우회무역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게 매년 비효율적인 우회무역에 묶여있던 담배통의 숫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자본이 무려 4년에서 5년 동안이나 꼼짝없이 묶여있게 되는 거죠. 만약 식민지가 다른 유럽 나라들과 자유롭게 직접 거래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자본은 수많은 다른 산업을 일으키는 소중한 씨앗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스미스는 만약 식민지가 자유로웠다면 영국은 그냥 자국에 필요한 만큼의 담배만 사오고 그 돈을 자국의 공산품으로 지불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훨씬 더 건강하고 다양한 경제를 만들었을 것이고 영국의 자본 역시 훨씬 더 생산적으로 사용되었을 거라는 분석이죠. 이제 스미스는 중상주의라는 거대한 건물이 서 있는 바로 그 땅, 즉 무역수지라는 개념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무역수지를 계산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 모두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중상주의자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숫자가 사실은 믿을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스미스는 무역수지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비판합니다. 첫째, 세관장부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출입업자들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가격을 속여서 신고하는 일이 너무나 흔했기 때문이죠. 둘째, 국가 간의 환율도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환율이라는 건 단순히 상품 거래량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빚 문제, 심지어 동전이 다른 정도 같은 수많은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결국 스미스의 결론은 이겁니다. 무역 수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방법은 애초에 없고 흑자니 적자니 하는 말들은 대부분 국가적인 편견과 적대감에서 나온 헛소리라는 거죠. 스미스는 금과 은에 대한 집착 자체를 아주 간단하게 일축해버립니다. 실제 상거래에서 금과 은이 왔다 갔다 하는 비중은 아주 작으며
그것이 국가의 진정한 부의 원천이 아니라고 단언하죠. 진정한 부는 반짝이는 금덩이가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량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상주의 시스템의 모든 기둥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무너뜨린 후에 스미스는 아주 심오하면서도 우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는 정부가 민간 산업의 방향을 이리저리 지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어떤 통치자의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오만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정말 경제적 자유에 대한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마치 왕에게 당신이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그 위험한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외침인 셈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비생산적이고 인위적인 중상주의의 규칙들을 모두 걷어내면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스미스는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며 강력한 시스템이 저절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스미스가 제안하는 정부의 역할은 딱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첫째,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 둘째,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 셋째, 개인이 하기에는 돈이 안 되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것. 이 세 가지 결정적인 의무를 통해 정부는 경기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가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지켜지는 경기장을 만들어주는 심판의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개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국가는 저절로 부유해진다는 것이 바로 스미스의 위대한 통찰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다음 분석에서 탐구할 주제, 즉 애덤 스미스가 생각한 국가의 부의 진정한 원천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무대를 마련해 줍니다. 중상주의라는 거대한 환상을 걷어낸 그 자리에 스미스는 과연 어떤 새로운 경제 원리를 세웠을까요? 자, 드디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거대한 여정, 그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분업의 놀라운 힘에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신비로운 개념을 거쳐왔는데요. 마침내 스미스가 그렸던 이상사회의 최종 청사진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바로 개인의 자유가 국가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활짝 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의 가장 깊은 고민,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 문장 정말 국부론의 심장을 꿰뚫는 선언과도 같죠. 스미스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쌓아올린 댐이나 규제의 벽 같은 것들만 싹 걷어내면 경제는 마치 갇혀있던 강물이 가장 자연스러운 길을 찾아 흘러가듯이 스스로 가장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가 제시한 위대한 비전, 자연적 자유의 체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스미스가 그린 이 거대한 그림을 하나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개인의 자유라는 대원칙에서 시작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공정한 세금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나아가 국가 부채라는 어두운 그림자까지 그의 날카로운 통찰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부터 시작해볼까요? 스미스 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자연적 자유의 체계입니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모든 논리가 바로 이 한 점으로 모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스미스는 이 체계가 왜 대단하냐면요. 군주, 그러니까 정부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로부터 해방시켜준다고 봤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나라의 모든 개인과 기업 활동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감독해서 사회 전체의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스미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어떤 천재적인 지혜를 가진 인간이라도 그런 엄청난 일을 제대로 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스미스가 정부 다 필요 없어, 이런 무정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의 가지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그 하나하나의 본질적인 중요성은 오히려 훨씬 더 커진다는 역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경제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스미스는 아주 명확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딱 세 가지 핵심 의무를 제시합니다. 언뜻 보면 되게 당연해 보이죠? 국방, 사법, 그리고 공공사업. 하지만 스미스에게 이건 그냥 정부 부처 목록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개인의 자유라는 경기장이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받치는 세계의 거대한 기둥 같은 거라고 본 거죠. 그는 정부가 다른 쓸데없는 일에 힘 빼지 말고
오직 이 핵심적인 역할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기둥, 바로 국가 안보, 즉 국방입니다. 근데 스미스는 여기서 그냥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재밌는 역사적 통찰을 보여주거든요. 국방의 형태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렵 사회에서는 모든 남자가 사냥꾼이면서 동시에 전사죠. 그런데 농업을 거쳐서 분업이 고도로 발달한 상업사회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인이나 상인, 노동자들은 각자 자기 전문 분야에 집중해야만 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군사훈련은 엄청난 기회비용을 뜻하죠. 상인은 단 하루만 가게 문을 닫아도 손해가 막심하니까요. 따라서 국가를 지키려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문적인 군대, 즉 상비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스미스가 이걸 아주 날카롭게 비교하는데요. 시민으로 구성된 민병대와 전문 상비군. 부자 나라는 당연히 침략자들한테는 제일 맛있는 먹잇감이겠죠. 그런 나라한테 잘 훈련된 상비군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끔 모여서 훈련하는 민병대가 매일같이 총과 규율을 다루는 전문군인의 상대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국방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첫 번째 의무인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공정한 사법 시스템입니다. 와, 여기서 스미스는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법부가 왕, 그러니까 행정부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판사의 월급이나 자리가 행정부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판사가 법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월급 주는 사람 눈치를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될 거고 이건 모든 시민의 자유와 재산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스미스는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특히 상업사회에서 계약을 지키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건 경제의 혈액과도 같거든요. 이게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는 순식간에 멈춰버립니다. 따라서 독립된 사법부는 자유시장 경제가 돌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인 셈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의무는 뭘까요? 바로 사회 전체의 경제 엔진을 돌리는 인프라를 까는 일입니다. 잘 닦인 도로, 튼튼한 다리, 안전한 항구 없이는 상업이 발전할 수 없겠죠.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어떤 개인이 투자하기엔 규모가 너무 크거나 당장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스미스가 교육기관까지 여기에 포함시켰다는 점이에요. 그는 분업이 심해질수록 노동자들이 평생 한 가지 단순한 일만 반복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최소한의 읽기, 쓰기, 세마기 같은 기초교육을 제공해서 이들이 좋은 시민이자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봤던 거죠. 정말 시대를 훨씬 앞서간 통찰이었습니다. 자, 국방, 사법, 공공사업 다 좋은데 이 모든 걸 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겠죠? 국가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스미스는 그냥 돈을 걷는 기술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거둘 것인가에 대한 아주 유명한 4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4가지 원칙은요, 그냥 세금 걷는 기술 매뉴얼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가 시민의 재산에 손을 댈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경제를 망치지 않으면서 나라를 운영하는 지혜, 스미스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공평성. 이건 뭐 아주 상식적이죠. 국가라는 시스템 덕분에 더 많은 부를 누리는 사람이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호와 혜택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 비용을 나눠내는 것, 그게 바로 정의라는 생각이죠. 두 번째는 확실성인데요. 와, 스미스는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세금이 좀 불공평한 것보다 불확실한 게 훨씬 더 나쁜 악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세금 규칙이 애매하면 모든 권력은 세금 걷는 관리에게 넘어가잖아요. 언제 얼마를 거둘지 그 사람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이건 곧 부패와 착취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내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유의 시작이라고 본 겁니다. 세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은 내는 사람이 가장 편한 방식으로 걷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토지세는 지주가 임대료를 받을 때 걷는 게 편하고 소비세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저절로 내게 되니까 편리하죠.
세금 한번 내려고 멀리 가거나 복잡한 서류를 잔뜩 준비하게 만드는 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효율성입니다. 최악의 세금은 뭘까요? 스미스는 국고에 100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걷기 위해서 국민 주머니에서 150원을 빼앗아가는 세금이라고 말합니다. 세금 걷는 공무원이 너무 많아서 월급 주느라 돈이 다 새거나 세금 때문에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거나 과도한 벌금으로 사람들을 파산시키는 세금은 다 나쁜 세금이라는 거죠. 국고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 멋진 4가지 원칙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스미스 시대의 실제 세금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과연 몇 점이나 받았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자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분석합니다. 영국처럼 아주 오래전 평가액을 기준으로 고정된 세금을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땅은 가치가 엄청 오르고 어떤 땅은 그대로라서 불공평해지죠? 그럼 좋아, 매년 실제 임대료에 맞춰서 걷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지주나 농부들이 굳이 열심히 땅을 개량해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할까요? 안 하죠. 어차피 더 벌면 세금으로 더 뜯길 텐데요. 이건 바로 효율성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스미스가 아주 기가 막힌 세금원을 하나 찾아냅니다. 바로 도시의 토지 임대료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건물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땅의 위치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임대료를 말합니다. 이 논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세금은 결국 세입자가 아니라 땅 주인이 다 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 좋은 자리를 가진 땅 주인은 이미 독점 장사꾼처럼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세금을 더 얹으면 세입자가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 자기 이윤을 닦아서 낼 수밖에 없다는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아주 좋은 세금이라고 평가했어요. 우리가 매일 사는 물건에 붙는 세금은 어떨까요? 스미스는 오늘날의 자동차세처럼 마차 같은 물건에 매년 부과하는 방식과 술이나 담배처럼 물건을 살 때 한 번에 내는 방식을 구분합니다. 후자가 바로 오늘날 부가가치세의 원형이죠. 다만 그는 이 세금이 너무 높아지면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몰래 물건을 사고 파는, 즉 밀수를 하게 되고 결국 국가의 세금 수입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정확하게 경고했습니다. 효율성의 원칙을 어기게 되는 셈이죠. 이 비교를 보면 스미스의 실용적인 생각이 딱 보입니다. 당시 영국 세금이 프랑스보다 더 높았는데도 스미스는 영국 시스템이 훨씬 낫다고 봤어요. 왜? 단순히 세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금을 걷는 방식이 얼마나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가, 즉 그가 제시한 4가지 원칙에 얼마나 충실한가가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꿰뚫어 본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만으로 돈을 감당 못할 때, 특히 전쟁 같은 큰일이 터졌을 때 손을 대는 게 있죠. 바로 빚입니다. 자, 이제 스미스가 가장 걱정했던 문제 중 하나였던 공공부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정부가 빌린 돈의 규모 정말 어마어마했죠. 스미스는 이게 아주 위험한 관행이 되고 있다고 봤어요. 전쟁 비용을 지금 우리 세대 세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빚으로 떠넘기는 거죠. 국가의 영구적인 족쇄가 채워지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가 보기에 정부가 빚내는 방식이 점점 더 교묘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세금으로 몇 년 안에 갚을게 하는 단기 대출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원금은 갚을 생각도 안 하고 특정 세금을 영구적으로 할당해서 이자만 계속 갚아나가는 영구 부채 시대가 열렸다고 분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정부 빚, 이 돈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까요? 이 질문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핵심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기가 정말 핵심입니다. 스미스는 노동을 2가지로 나눠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이건 어떤 노동이 더 좋고 나쁘다는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산적 노동은 의자나 옷처럼 가치를 지닌 물건을 만들어서 자본을 늘리는 노동이고요. 비생산적 노동은 군인이나 하인처럼 바로 소비돼서 사라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을 말합니다. 정부에 빌려준 돈은 원래 나라 안에서 공장을 돌리고 농사를 짓고 무역선을 띄우던, 즉 새로운 부를 만들던 생산적인 자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이 정부 손에 넘어가 전쟁에 쓰이는 순간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스미스의 논리는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민간에 그 돈이 그대로 있었다면 생산활동을 해서 이윤을 낳았겠죠. 그럼 원래 있던 자본에 새로 생긴 이윤까지 자산이 2개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정부 손에 들어가서 전쟁터에서 포탄으로 뻥 하고 사라지는 순간 그냥 자본 자체가 소멸해버리는 거죠. 국가 전체로 보면 불을 만드는 엔진 하나가 그냥 꺼져버린 겁니다. 그는 낭비하는 정부를 욕조에서 물을 막 퍼내는 사람에 비유해요. 당연히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죠. 그런데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욕조에 물을 채워 넣고 있다는 겁니다. 스미스는 정부가 그렇게 낭비를 해도 영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진짜 힘은 바로 법의 보호 아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 개인들의 지치지 않는 노력 덕분이라고 역설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부론의 마지막 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이야기들, 개인의 이기심,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국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멋지게 엮어냅니다. 자연적 자유의 체계라는 건 정부는 필요 없어, 이런 식의 단순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똑똑하고 효율적이고 자기 할 일만 딱 하는 그런 정부라는 단단한 땅 위에서만 개인의 노력이라는 씨앗이 국가의 불안은 거대한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그런 위대한 통찰인 겁니다. 결국 우리는 애덤 스미스가 250년 전에 던졌던 바로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 이 둘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1776년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바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